안녕하세요. 제5주 중국 대외정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한 것은 중국이 왜 대소일변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중국과 소련은 같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죠. 두 번째는 소련이 중국이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세 번째 이유는 그 한국 전쟁이 바로 1950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했을 때에 그 미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은 미국과 관계를 더 이상 개선할 수가 없었고, 또한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국은 더 이상 어떤 다른 나라와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와 같이 갈 수가 없었죠. 그때 이 마오쩌둥이 이런 말도 남겨요. 중국 주요 이티아오루, 중국은 오로지 하나의 길만 있다. 社会主义 이티아오루, 社会主义 道路, 사회주의로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의 그 핵심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사회주의 진영의 그 대표격인 소련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은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사실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깨지게 됩니다. 그 깨진 이후의 정책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반미 반소 정책의 시기가 된다 그래요. 그 전에는 대소일변도를 하면서 반미 정책은 계속 갔었죠. 근데 이 반미 반소 정책을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가는 것이 뭐냐면, 자, 반미 반소 정책으로 가고 나서 그럼 중국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느냐? 중국은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미국과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중국의 제3세계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중국하고 소련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여기 기념 우표도 발행을 했어요. 기념 우표에 보시면 그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두 손은 악수를 하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소련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물린 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천안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중수 요하오 동盟 후수 条约 坚定纪念 중소 우호 동맹 협력 체결 기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도가 나와 있어요. 1950년도. 다시 말해서 1950년부터 1949년 10월 지나서 1950년부터 중국과 소련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동맹이 되었어요. 근데 이 동맹 관계가 5년이 지나고 나서는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깨졌느냐에 대해서, 즉 중소 관계가 악화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표에 나와 있는 스탈린이 죽게 돼요. 즉 사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탈린이 죽고 나자 스탈린 다음으로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스탈린의 사망, 그리고 이제 후르시초프의 등장이 하나의 변수인데, 후르시초프가 1956년도 2월 달에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데 비밀 대화를 하나 하죠. 비밀 선언을 하나 해요. 뭐냐 하면 이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이 굉장히 포악한 성격을 가진 독재자다. 그리고 그 개인 우상 숭배가 강했다. 그렇게 함으로 스탈린을 비판을 하죠. 그리고 스탈린은 사실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를 합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그 스탈린과 후르시초프가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처음에는 발톱을 감추고 스탈린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았는데
이 스탈린이 죽고 나자 바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격하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이 소련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매우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한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도 동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죽고 나면 그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이렇게 동상에 목을 잘라가지고 버리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 레닌의 이 동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부숴버리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나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독재가 심했다가 그 독재가 풀리고 나면 또 다른 그 정권이 들었었을 때 그 전에 있는 정권을 비판하거나 또는 격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전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소련에서도 스탈린이 죽고 나자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화 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스탈린 격화 운동이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을 개인 독재, 우상 숭배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마오쩌둥이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가 마치 중국의 스탈린처럼 개인 독재를 하고 모든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 격화 운동이 언뜻 보기에는 모택동 자신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죠. 근데 그 이어서 또 다른 일련의 상황들이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요. 후르시초프의 대외 정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스탈린 때는 그 미국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고 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국과 협력을 굉장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스탈린이 죽고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후르시초프는 대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어떤 변화냐면 평화공존론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요. 평화공존론이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간에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평화공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959년에 후르시초프는 미국을 방문을 하죠. 미국을 방문을 해서 케네디도 만나고 이 서방의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서방의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 마오쩌둥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이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이 가장 적대적인 세력인 자본주의와 평화적으로 공존이 가능하냐?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혁명을 세계에 수출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본주의와 대립하고 투쟁해야 되는데 이 후르시초프는 미쳤다. 소련이 변했다. 소련은 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수정주의, 즉 원래의 공산주의를 배신한 수정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 중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인민일보에서 후르시초프와 소련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 시작을 해요.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이 모택동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면 마찬가지로 후르시초프도 이 중국 인민일보에서 자신과 소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또 두 지도자 사이에는 그렇게 서로 간에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은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두 번째는 후르시초프의 대외 정책 변화, 평화공존론이에요. 이 상태에서 마치 누군가 이렇게 손만 대면 깨질 것 같은 상태에서 또 몇 가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택동과 이 후르시초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중국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마오쩌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나서 크게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중국人民 站起来了. 중국 사람들, 우리 중국인들이 드디어 일어났다. 아편전쟁 이후에 숨죽이고 힘들게 살던 우리 중국인들이 드디어 독립되고 드디어 이 국제 무대에서 반듯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중국인민이라고 얘기할 때 중국 공산주의 인민이라는 표현은 안 하죠. 중국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이야기하는 중국의 꿈,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이 얘기를 할 때도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모택동이든 시진핑이든 덩샤오핑이든 중국의 지도자의 마음 속에는 중국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우월감이 있어요. 어떤 우월감이 있느냐 하면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중화 사상이 있는 거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외세에게 이 침략을 받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드디어 극복했다. 그게 바로 뭐다? 중국人民 站起来了. 그래서 중화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을 누가 깨뜨렸다? 바로 외세와 서방놈들이 깨뜨렸다. 그래서 중국의 민족주의는 반외세와 반서구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또 어디에서 터져 나오느냐 하면 원래 청나라 때 큰 영토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영토의 일부를 떼주었잖아요. 국경선이 따로 그려진 거예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도 국경선이 따로 그려져 있었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도 옛날 중국 청나라와 러시아 때 국경이 원래의 국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 중국과 인도의 국경, 중국과 소련의 국경도 이 평등하거나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힘이 없을 때 남들이 그들이 자신의 영토를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 반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위대한 중화민족, 중화사상,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마오쩌둥은 그것을 무엇을 빌려서? 공산주의를 빌려서 그 목적에, 그 목표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족주의자냐? 민족주의자다. 두 번째, 마오쩌둥은 공산주의자냐? 공산주의자다. 그러면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혁명을 성공시켰다? 농민들을 동원한 거죠. 토지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마오쩌둥은 세 가지의 특징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오쩌둥이에요. 그 세 가지의 특징은 뭐다?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농민혁명가라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마오쩌둥한테서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소련에 의존을 했지만 소련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자 바로 민족주의가 밖으로 표현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당연히 중국과 소련 사이에는 점점 이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을 또 한번 같이 더 보도록 할게요. 소련은 중국과 관계가 좀 나빠지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즉 지원을 단절해 버리죠. 중국은 소련이 경제 원조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가지게 되죠. 또 하나는 50년대 말에 타이완 해협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타이완 해협 위기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대만섬이 있고 그 중국의 복건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금문도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이 금문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대만과 중국과 대만이 포격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포격전을 하는데 소련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련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죠. 또 한 번의 배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서 소련은 사실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펼쳤지만 실제로는 인도를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을 한 거예요. 1962년도 일이긴 한데 그전에도 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왜 그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 그 군인들 간에 서로 그 뭐 육탄전을 벌이고 사상자가 나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지역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이 국경 분쟁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962년 10월 달에 약 8만 명의 중국군이 인도를 공격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것이 이제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이때 중국은 소련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소련과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다. 더 이상 대소일변도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운동했고 그 격하운동이 모택동의 개인 독재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죠?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의 입장에서 이 소련이 자신들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만 해협의 위기,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 그리고 소련의 대외 정책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등이 이렇게 모아져서 중국으로 하여금 대소일변도 정책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소분열이라고 그러고 중국의 반소 반미 정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중국이 그 미국이나 소련보다 국력, 즉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약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소련에 의존해서 국가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받았고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혹시나 모를 이 중국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받았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 금방 몇 가지 얘기한 배경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수용할 수 없는 소련의 압력, 소련의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그 아편 전쟁 때 당했다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참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많은 이 정책들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잘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것은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피해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이 교류를 할 때 몇 가지 타부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그 대외 정책에서 민감한 게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나 이런 거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최근에 미국이 계속 이 중국을 건드리고 있죠. 대만에 미국의 그 관리들이 계속 방문을 하기 시작을 하고 미국의 해군이 이 대만 해협 근처까지 진출을 해서 중국에게 무력 시위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도 하고 있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중국의 외교 정책의 안에는 뭐가 있다?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그 중국과 대만, 그죠? 중국과 인도 간에 좀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소련이 비협조적이었다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